안녕하세요. 버스 타면서 자주 듣던 채널인데 저도 사연을 제보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꼭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평범하게 취업 준비를 하던 취준생 학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남 돕는 것을 좋아하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그런지 베푸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그런 재미에 하루하루 살아가던 학생이었지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외할머니 손에서 맡겨 자랐어요. 외할머니는 없는 형편에도 항상 주말이면 봉사를 나가시고 본인보다 형편이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쓰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진모야,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대.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거래.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래. 알겠나? 알겠어요, 할머니. 나도 할머니한테 받은 사랑처럼 내리사랑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군데요. 할머니 손자잖아요. 그렇게 저에게 인생을 알려주신 할머니는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조금 뒤늦게 군대에 갔다 온 저는 세상에서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어요. 뭐 먹고 살지? 나한테 남은 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랑 봉사활동 시간, 그리고 예전에 지하철에서 사람 구해서 경찰서에서 받은 표창장, 토익 900점. 이거 외에는 내세울 것도 없는데. 절망스러웠습니다. 취업이 힘들다고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이력서를 300군데 넘게 제출했지만 1차 합격도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이대로면 군대에서 모은 돈도 다 쓸 것 같고 안 되겠다. 편의점 알바로 해야지. 결국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공부하고 면접 보러 다니고 밤에는 일하는 게 제 인생이었어요. 너무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의지할 가족도 없어서 외로웠지만 어찌되었건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끝까지 살아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힘들어도 열심히 살면 나에게도 행운이 오겠지.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니까. 할머니 말대로 힘들수록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다 보면 언젠간 취업도 될 거고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제 자신을 다스리면서 저는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는데 거기 점장님이 너무나도 무섭고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양진모, 너 이번에 바나나 우유 들어온 거 상표 그대로 진열하라니까 안 해? 너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었다며. 오하열 몰라? 제대로 맞추어서 진열을 하란 말이야. 딱딱딱 각 맞추어서 진열하라고. 거의 10분에 한 번씩 전화해서 CCTV를 보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게 있으면 바로 뭐라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런 사람이랑 싸우는 것도 싫고 상대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쪽은 저니까 무시하는 게 제일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냥 점장이 하는 말은 다 듣고 있었지요. 나중에 전에 일하던 알바한테 들어보니까 저도 원래 다른 편의점에서는 1년 이상 일하고 점장님들이랑 사이도 엄청 좋았는데 여기 편의점 점장님은 정말 갑질도 심하고 강박증처럼 진열에 신경 써서 저도 그만둔 거예요. 여기서 일한 알바생들 거의 한 달도 못하고 그만뒀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진모 씨도 적당히 하다가 못 참겠으면 그냥 그만두세요. 돈 버는 것보다 스트레스 받아서 약값이 더 들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역시 저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군요. 조언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만 더 버티다가 그만둘 생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사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다른 알바 자리 구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혹시 여기 영화관 알바 자리 있나요? 죄송합니다. 요즘 영화관도 손님이 너무 없어서 알바를 안 뽑고 기존 알바생들로 자르는 형편이라서요. 혹시 여기 김밥천국 알바 구하시나요? 아이고,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알바가 안 구해져서 난리였는데 요즘은 매출이 떨어지고 다들 집에만 있으니까 타격이 심해서 알바도 다 자르고 사장인 내가 다 하고 있어요. 청년 미안해. 당분간은 알바 안 구할 것 같아. 다들 알바를 안 구하고 있어서 저는 그 편의점에 꼼짝없이 묶여서 알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 점장의 갑질이 심해졌습니다. 야, 양진모, 네가 이번에 마감 돈 남은 거 가지고 갔냐? 네? 아니요. 제가 왜 포스기에서 돈을 빼가요? 그런 적 없어요. 다 오해예요. 아닙니다. 의심 가는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그러면 왜 10,000원이 비는 거야, CG에서? 이상하네, 진짜. CCTV 돌려봐? 돌려서 네가 돈 빼돌린 거 나오면 내가 너 형사고소해도 되는 거야? 저는 정말로 돈 안 가져갔습니다. 오해예요. 너무 억울해서 숨이 안 쉬어질 정도였습니다. 결국 점장이 CCTV를 돌려봤고 자기가 돈 계산을 잘못한 것을 알고 나서 오히려 민망했는지 저에게 더 화를 내더라고요. 에이씨, 니 때문에 괜히 고생만 했네. 라고 하면서요. 저야 어이가 없었지요. 본인이 잘못했는데 왜 화는 내게 내는 것인지. 하여튼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돈이 필요한 입장이었고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 있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편의점에서 하루하루 일하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어르신들이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아이고, 청년이 나이가 어린데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아주 안쓰러워 죽겠어. 이거 비타오백인데 하나 마셔. 아이고, 할머니, 아니에요. 이거 할머니 드시려고 산 거잖아요. 아니야. 청년 보면 우리 손주가 생각나서 그래. 아이, 참.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는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또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편의점 유통기한 몇 시간 지난 폐기를 주면서 너네들 너무 배고프면 형한테 와. 형이 폐기 남은 거 줄 테니까 여기서 먹고 가. 밖에 나가서 먹으면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형, 고마워요. 형, 진짜로 은혜 잊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점장의 갑질에도 불구하고 손님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나름대로 그 편의점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서 저만의 돌파구를 발견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주 억울하게 제가 도둑으로 몰린 일이 생긴 거였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 속상한 일이었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점장님이 갑자기 편의점 문을 열고 팍 들어온 겁니다. 놀란 저는 점장님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야, 니 뭐하는 놈이냐? 지금 나랑 장난하냐? 안 그래도 네가 편의점에서 손님들이랑 시시덕거리고 은근히 나한테 기어오르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니 자를까 고민했는데 니놈 자식 오늘 아주 잘 걸렸다. 너 오늘
나한테 제삿날이야. 아니, 점장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아니, 영문을 몰라서 그러는데 대체 왜 그러시는지 이유라도 말해주시면 제가 해명이라도 하지요. 네가 이번에 담배 31갑 주문해서 한 갑은 훔치고 30갑만 창고에 채워놓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네가 몇 달 동안 그렇게 해서 우리 편의점 적자나게 만들고 그거 한 갑 훔친 걸로 되팔아서 돈 버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아니, 점장님, 저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고 그리고 훔칠 생각도 없는데 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저는 또다시 도둑놈으로 몰린 거였습니다. 제가 담배를 주문 많이 해놓고서는 몇 갑 훔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되판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증거도 물증도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제가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더러운 짓 할 것 같은 관상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새벽에 절 찾아와서 손가락질하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나도 억울했죠. 아니, 저요. 정말로 아니라고요. CCTV 돌려보시든가요. 저번에도 도둑놈이라고 의심받고 저요. 정말로 가난하게 살았으면 가난하게 살았지 이렇게 양심에 찔리는 일하면서 살진 않아요. 아시겠어요? 네가 이제는 아주 바락바락 기어오르는구나. 싸가지가 없어 이것이 진짜로. 점장은 손을 들어서 제 머리 뒤통수를 팍 때렸고 제 몸이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제가 넘어질 뻔했어요. 그때 진짜로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너무 한스럽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놈 봐라. 그렇게 뒤통수를 맞고 또 눈을 똑바로 치켜세우고 점장님을 꼬라봐? 넌 더 맞아야 해. 점장님은 술을 먹은 것인지 진짜 이성을 잃고 저를 때리겠다고 창고에서 대걸레를 가져와서 저를 팍팍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손으로 머리를 막으면서 몸을 보호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새벽 편의점이라서 손님도 없고 저는 속절없이 점장한테 발길질 당하면서 막고 있을 때 그때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요? 왜 알바생을 패고 있어? 이놈이 도둑질을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장사 안 하니까 나가세요. 아니, 도둑질을 했으면 경찰로 넘기면 되지. 왜 애를 때리십니까? 어? 잠깐만. 학생, 혹시 그 손목에 묵주 팔찌 어디서 났어? 점장님에게 말을 하다가만 그 손님은 갑자기 제 손목을 보더니 저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학생, 이거 묵주 팔찌 어디서 난 거야? 네? 이거 예전에 받은 건데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은 거냐고. 아, 이거 제가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아는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예요. 뭐? 말도 안 돼. 그 손님은 제 팔에 있는 묵주 팔찌를 보더니 무슨 못 볼 것을 본 사람처럼 눈이 토끼처럼 커져서 저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당황스러워하면서 말을 못하니까 그 손님은 저에게 명함을 주면서 꼭 여기로 연락 한번 줘요. 내가 그 팔찌 관련해서 꼭 묻고 싶은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점장놈은 경찰에 신고하고요. 어디서 사람을 때리고 있어? 하여튼 알겠죠? 나한테 나중에 전화 한 통 줘요. 내가 그 묵주 팔찌 애타게 찾고 있어서 그 디자인이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인데 이상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손님은 저에게 명함을 주고 저 대신해서 점장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편의점 앞에는 경찰이 왔고 폭력 사건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왔는데 무슨 일입니까?
아무 일 아니고 내가 우리 직원 교육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는 신고가 한번 들어온 이상 조사랑 확인을 마치고 가야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판단은 저희가 할게요. 경찰들은 점장과 저 사이에 있었던 일을 묻기 시작했고, 점장은 자초지종을 말했지요. 저는 정말로 편의점 담배를 훔친 적이 없어요. 억울하게 점장님한테 맞은 거고요. 물론 점장님을 신고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지만 억울해서 더 이상 이곳에서 일 못하겠습니다. 이놈이 경찰 앞에서 사람 바보로 만들고 있어? 또 싸가지 없이? 점장은 또다시 저를 때리려고 했고, 그 모습을 본 경찰은 저의 편을 들면서 CCTV랑 이런저런 조사를 하더니 결국 밝혀냈어요. 담뱃값이 없어진 이유는 점장이 자기 근무 시간에 술 취해서 편의점에 있는 담배 한 갑씩 꺼내서 계산 안 하고 피운 것이었는데, 술 취해서 기억이 끊어지니 자기가 한 짓을 기억하지 못하고 죄 없는 저를 잡아서 팬 거였어요. 경찰은 에휴, 선생님이 술 드시고 본인 편의점에서 담뱃값 빼서 피우셨네요. 왜 죄 없는 성실한 청년을 잡아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세요? 그리고 남의 귀한 아들을 때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점장은 아무 말도 못했고, 그렇게 폭력사건에 대한 합의금으로 소정의 돈을 저에게 점장은 건네면서 사건은 마무리하게 되었고, 저는 그날 바로 편의점에서 유니폼을 벗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래, 돈 몇 푼 벌겠다고 하면서 이 편의점에서 몇 달 붙어 있긴 했지만 여기서 일하면서 불안증도 없고 너무 힘들었어. 빨리 취업하는데 더 집중해야지. 에휴. 저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편의점 일을 그만둔 뒤 고시원에 박혀서 공부만 했어요. 각종 자격증을 따고 취업하기 위해서 자소서도 쓰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로 다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힘들어서 운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명함준 손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맞다. 묵주팔찌 손님. 그 손님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명함이 어딨지? 저는 제 외투랑 바지 주머니를 뒤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 손님 명함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편의점 유니폼 주머니에 그 명함을 두고 왔구나. 하씨, 그 점장님이 있는 편의점에 다시 갈 수도 없고, 할 수 없지 뭐. 인연이라면 다시 만날 때 그 사람한테 묵주팔찌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면 되겠지. 저는 별일 아니란 듯이 넘기고 취업 준비에 열중을 했어요. 다시 한번 300군데가 넘는 곳에 자소서를 제출했습니다. 에휴,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단 한 군데도 역시나 1차 합격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나는 안 될 사람인가? 그냥 죽을까? 열심히 살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사람들도 돕고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럴 바에 그냥 이기적으로 살걸. 그냥 이제는 삶을 끝내고 싶다. 계속 되는 일도 없고 돈도 없고 고시원 비용도 못 내는 상황이 오니까 너무 심적으로 힘들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지옥 같았습니다. 그때 양진모 씨 되시나요? 1차 서류 합격하시고 저희가 2차에는 바로 임원 면접이 있어서요. 오실 수 있는지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서류 합격 불합격 결과는 사이트에서 알려주는데 저는 이번에 나이도 똑같고 이름도 생년월일도 똑같은 지원자가 있어서 오류가 나서 이렇게 전화로 직접 알려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저 진짜 1차 합격한 거 맞죠? 세상에,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최종 합격한 것도 아닌데 최종 합격한 사람처럼
전화 받으면서 고개를 90도로 숙이며 인사하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 벼랑 끝에서 1차 합격 전화를 받은 순간 기분이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대박이다 싶었지요. 그렇게 저는 세탁소에서 분실 양복 3만원에 빌려준다는 편말을 보고 그곳에 갔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저 면접 가는데 입을 양복이 없어서요. 혹시 양복 빌릴 수 있을까요? 아이고, 청년. 우리한테 세탁물 맡기고 안 찾아간 양복들이 있긴 한데 이게 사이즈가 청년한테 안 맞을 것 같고 오래되어서 입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일단은 저기 창고에서 꺼내올 테니까 기다려봐. 한참을 있다가 세탁소 아저씨는 분실 양복을 가지고 왔고 누가 봐도 오래되어 보이고 사이즈도 큰 양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시원 비용도 낼 돈이 없는 가난한 청년이었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아무리 싼 양복을 사려고 해도 거의 돈 10만 원은 넘게 들었으니까요. 아이고, 내 예상대로 품이 크긴 크네. 어쩔 거야? 이거라도 빌려갈 거야? 네, 뭐 어쩔 수 없죠. 다른 선택지는 없으니까요. 그럼 내가 10,000원만 받을게. 빌려가는 거니까. 이런 거 빌려주기도 미안하기도 하고 어쨌든 잘 면접 보고 와. 행운이 있을 거야. 아이고, 사장님, 이렇게 싸게 빌려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저도 꼭 저에게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저는 인사를 한 뒤 그 양복을 입고 허리를 쭉 펴고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우와, 나도 목에 당당하게 사원증 걸고 회사 직원이 되고 싶다. 엄청 부럽네. 되게 멋있다. 언젠간 나도 이런 회사의 정직원 되어서 떳떳한 직원이 될 수 있겠지? 조금은 위축되었지만 그래도 떳떳하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후보자들이 차례대로 면접실에 들어가고 제 앞으로 순서가 다가왔을 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무슨 귀에 심장이 있나? 어떻게 이렇게 떨리냐, 사람이? 미치겠다, 정말로. 그렇게 제 차례가 되었고 저는 2명의 심사위원이 있는 면접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 앞에 아주 낯익은 얼굴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청년, 나 어디서 보지 않았나? 네? 아, 저도 낯이 익은데, 혹시 그 편의점에 새벽에 오신 손님분 아니십니까? 알고 보니 저에게 묵주팔찌에 대해서 물어본 그 손님이 그 회사 이사로 있는 분이었던 거였어요.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명함도 준 걸로 기억하는데 왜 연락 안 했는가?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급하게 편의점 퇴사를 하면서 그 명함을 유니폼에 두고 와서요. 일단 면접 끝내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지. 그 이사님의 표정이 싸늘하게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속으로 어떻게 이런 곳에서 만나냐? 미치겠다. 나 약속 안 지킨 사람으로 찍혀서 당연히 떨어지겠지? 어떻게 합격한 1차 회사인데. 역시 난 운이 지지리도 없지. 에휴, 이 바보야. 저는 그렇게 면접을 말아먹었어요. 축 처진 어깨를 들고 면접문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그 이사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 묵주팔찌 어디서 난 건지 솔직하게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가? 사실 이 팔찌 제가 외할머니랑 함께 달동네에서 살 때 항상 제가 다니던 학교 앞에 달고나를 파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린애들이 그 할아버지 눈이 안 좋다고 몰래 달고나를 훔쳐가기도 해서 제가 애들을 말리고는 했지요.
제가 외할머니랑 함께 살아서 그런지 어르신들 보면 다 부모님 같고 괜히 친근해서 그 달고나 할아버지에게 말도 자주 걸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홍수가 나서 온 동네가 물에 잠길 정도로 심하게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달고나를 비 맞으면서 팔고 계시길래 제가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집에 있는 우산을 가지고 달고나 할아버지한테 다시 가서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그때 그 달고나 할아버지가 핵폭탄이 떨어져도 너는 내가 살린다. 이 묵주 팔찌 내가 미국 간 자식들한테 준다고 하나하나 만든 거야.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의 팔찌인데 너한테 주마. 내가 죽기 직전까지는 너 절대로 안 잊는다. 참 착한 아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팔찌가 이거고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군대 가면서 더 이상 그 동네에 안 살게 되어서 그 이후로 할아버지랑은 연이 끊어지고 이 팔찌는 그때의 기억 때문에 계속 끼고 다니는 거예요. 저에게는 일종의 부적과도 같은 거라서요. 제가 이렇게 말한 순간 그 이사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차마 제가 왜 그러시냐고 물을 순 없었지요. 잘 들었네. 말해주어서 고맙네. 면접은 여기서 끝이고 나가면 되겠네. 라고 이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망했다. 이번 면접은 망했네. 그렇게 저는 씁쓸하게 무거운 어깨를 하고 회사를 나와 집에 도착했습니다. 찬물에 식은 밥을 말아서 묵은지랑 해서 퍼먹은 뒤 잠에 들었어요. 꿈에 외할머니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서는 환한 웃음을 지으시는데 꿈에서 깨어난 저는 할머니, 죄송해요. 저 회사 이번에도 떨어질 것 같아요.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1평도 채 안 되는 작은 방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발버둥 치면서 사는 제 인생이 비참하기도 하면서 서럽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면접 본 회사에서 연락을 받지 못했고 또다시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에휴, 오늘도 여느 때랑 다름없이 해가 떴구나. 오늘은 정말로 자기소개서도 쓰기 싫고 집에서 누워만 있고 싶다. 이게 뭐야 정말로. 우울한 하루여서 저는 그날은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양진모 씨 맞으시죠? 여기 리안 제품 주식회사인데요. 저번에 면접 보러 오신 거 최종 합격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정말요? 제가 최종 합격했다고요?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죠? 정말로 저 최종 합격한 거 맞죠? 저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재차 물었어요. 네, 원래는 합격자를 2명만 뽑을 예정이었는데 회사 대표님들께서 이번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고 3명까지 뽑는 걸로 바뀌어서 양진모 씨가 마지막 합격자가 되셨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28일에 OT가 있고 24일에는 신입사원 환영회랑 MT가 있어서 메일로 관련 안내사항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뛸 듯이 기뻤어요. 그때는 정말 고생한 순간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열심히 살면 정말로 되는구나. 정말 안 되는 건 없구나. 저는 회사에 나가게 되었고 OT와 신입사원 환영회까지 마치면서 한 회사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면접 본 이사님이 제 쪽으로 다가오시더니 편의점에서 손님이랑 알바생으로 만났는데 이렇게 다시 한 회사에서 만나게 되었네. 세상 참 좁아. 열심히 하게나 좋은 일 있을 거야. 열심히 살면 어떻게 해서든 다 돌아오게 되어 있더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로 초심 절대로 잃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개를 90도로 숙이며 저는 인사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회사에서 일했을 때 그때 그 이사님이 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몰랐던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네에게 묵주팔찌를 주신 달고나 할아버지, 그분 우리 아버지일세. 나도 똑같은 거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형한테 회사 물려주고 나서 적적한 늙음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어릴 적에 재밌게 하시던 달고나 만들기를 하면서 사셨다네. 내가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아픈 형이 경영선에서 물러나고 내가 이 회사 이사로 들어가면서 형 대신해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아버지가 아프시면서 달고나 만드는 것도 그만두시고 투병 생활을 1년 가까이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보다 달고나 만들던 시절에 장대비가 내릴 때 아버지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고사리 손으로 수건을 가져다 둔 청년을 찾더라고. 그 아이에게 묵주팔찌를 주었으니 언젠간 만난다면 꼭 나 대신해서 은혜를 갚아달라고. 그런데 편의점에서 자네 팔에 있는 그 팔찌를 보고 놀라서 내 명함을 주고 연락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오지 않더군. 나중에 그 편의점을 다시 갔는데 점장이라는 놈이 사고를 쳐서 편의점 가맹점 계약이 종료되고 그 이후로 자네를 찾을 수 없었다가 면접장에서 자네를 보게 된 것이야.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 달고나 할아버지가 회사의 대표였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허름한 행색에 항상 친절하고 겸손하게 아이들에게 저렴하게 달고나를 파시고 아이들이 달고나를 훔쳐가도 한마디도 뭐라고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놀랐죠. 저는 뭔가를 바라고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말동무가 되어드린 것은 아니고 아무리 힘들고 가난하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도 항상 주변을 돌아보고 챙기라는 외할머니 말씀 때문에 그런 건데 세상에 이렇게 연이 닿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로 뭔가를 바라고 행동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워요. 세상에. 항상 나도 아버지가 말한 그 청년을 찾으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그 달동네에 내가 아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 넓은 세상에 묵주팔찌를 하고 있는 청년을 찾기란 쉽지 않았는데 너무 놀랐다네. 참 신기하지? 인연은 이런 거를 두고 하는 말인가 싶기도 하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 면접장에서 자네를 보고 너무 놀랐고 자네 같은 인재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가 인원을 마련해서 내가 꼭 뽑자고 해서 자네를 뽑았다네. 우리 회사의 일원이 되어서 정말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아닙니다, 이사님. 저야말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이고, 달고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사실 정말로 이 회사에 합격을 안 했으면 저는 안 좋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저를 살린 건 달고나 할아버지와 이사님이십니다. 제가 다시 힘을 내서 살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사님과 저는 저희 둘만 아는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서로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을 추억했어요. 저는 달고나 할아버지 덕분에 회사를 취업하게 되었고 그 지긋지긋한 편의점 알바에서 벗어나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저를 키워준 할머니마저 하늘나라에 가면서 저는 처절하게 세상에 혼자가 되었는데 소속감이 생기면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 보내는 게 참 감사해요.
그리고 저번 달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저희 회사 이사님이 이렇게 좋은 날 내가 자네 아버지 석에 앉아주겠네 하면서 상견례와 결혼식 날 아버지 석에 앉아주면서 아주 든든한 어른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린 날에 길거리에서 달고나를 파시는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씌워준 일이 이렇게 큰 행운이 되어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참 신기했지요. 이래서 할머니가 남들을 도와주면서 살라고 한 거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베풀면서 살라고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아내랑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기로 하였고, 세상에 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가서 도와주면서 살기로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한결 편안해지고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게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거든요. 남들은 뭐 평범하게 가정 이루고 사는 게 그리 대단하냐 할 수도 있지만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제는 자녀 계획을 세우는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저는 부모 없이 살았으니까요. 아마 저처럼 힘들게 사는 청년들이 세상에 많을 텐데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언젠간 운때가 맞아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응원할게요. 감사해요. 우리 힘내요.